당장 나가세요. 여기서 더 이상 사실 수 없어요. 찬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11월의 저녁 하늘은 낯빛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어디선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서울 은평구의 오래된 주택가, 담벼락마다 단풍잎이 랄라비틀어진 채 붙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거리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최봉수. 올해 82살. 어깨가 굽어 있었고 흰 머리카락은 빗방울에 젖어 이마에 들러붙었다. 손에는 낡은 비닐 가방 하나, 검은 파카 안으로 찬 기운이 파고드는지 노인은 연신 어깨를 웅크렸다. 그러나 그 눈만큼은 꺼지지 않았다. 깊고 어두운 두 눈이 방금 닫힌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쾅!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옆집 강아지가 한 번 짖다가 멈췄다. 그러나 최봉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대문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30년을 살아온 집의 대문을. 30분 전이었다.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아들 최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38살,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다. 한때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동네 사람들이 칭찬하던 얼굴이었다. 지금은 그 얼굴에 아버지를 향한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피로함, 귀찮음, 그리고 아주 조금의 죄책감을 억누르려는 굳은 표정. 최봉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소파는 15년 전에 자신이 직접 고른 것이었다. 당시 아내 김순자가 이걸 사면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요 라고 걱정하자 자신이 웃으며 당신이 허리가 아프다잖아. 좋은 거 사야지라고 했던 소파였다. 김순자는 지금 없다. 5년 전 이 집 안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준혁아. 최봉수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감기, 기운이 있었다. 며칠 전부터 기침이 났지만 약을 사러 나갈 기운도 없었다. 아버지, 말씀 마세요. 며느리 박선영이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지만 요리를 하다 나온 것 같지는 않았다.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다. 이 대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선영은 남편 옆에 서서 팔짱을 꼈다. 그 동작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아들만의 결정이 아니야. 우리 둘의 결정이야. 당신 혼자서는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이 집 대출을 얼마나 끌어안고 있는지. 나는 대출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했다. 그게 아니라요. 박선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희 애들 교육비, 학원비, 아버지 병원비까지 이 집 유지하는 게 한계에 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이 집에 계시면 저희 생활이 너무 불편해요. 불편. 그 단어가 최봉수의 가슴 어딘가에 박혔다. 30년을 살아온 집이 불편하다. 자신의 존재가 불편하다. 나는 불편을 끼친 적이 없는데. 아버지, 이번에는 최준혁이었다. 아버지가 직접 요리를 못하시니까 선영이가 다 챙겨야 하고 밤에 기침 소리 때문에 애들이 잠을 못 자고 화장실도 아버지 쓰시고 나면
됐다. 최봉수가 조용히 말했다. 더 듣지 않아도 알겠다. 그가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허리를 펴는데 시간이 걸렸다. 무릎이 아팠다. 아내가 죽고 나서부터 무릎이 이상하게 더 아팠다. 의사는 심리적인 요인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요양원이라도 보내려고? 요양원은 최준혁이 잠깐 시선을 피했다. 아직 그 결정은 아니고요. 일단 친척 집에 가 계시면 어떨까 해서요. 큰아버지 댁이나 큰아버지 댁에 내가 왜 가냐. 아버지. 이번에는 박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5년 동안 모셨잖아요. 다른 집은 결혼하자마자 따로 사는데 저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최봉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저 얼굴이 한때는 예뻐 보였다. 아들이 데려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 처음 명절 때 같이 전 부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언제부터였을까? 그 눈빛이 저렇게 차가워진 것이. 알겠다. 최봉수가 말했다. 짐 좀 싸마. 지금 바로 가셔야 해요. 박선영이 빠르게 말했다. 예? 오늘 저녁에요. 내일 저희가 집 수리 업체가 오거든요. 아버지 방도 고쳐야 해서. 최봉수는 잠시 서 있었다. 오늘 저녁, 지금 당장 짐을 다 어떻게 필요한 것만 챙기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박선영은 부엌으로 돌아갔다. 최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준혁아, 아버지, 저도 힘들어요. 나한테 한마디만 해라.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냐? 최준혁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희도 살아야죠. 그것이 전부였다. 최봉수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갔다. 무릎이 더욱 아팠다. 방문을 닫고 침대 위에 앉았다.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74일 생일날 찍은 사진이었다. 김순자는 카메라 앞에서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 뒤로 이 집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다. 당신은 이런 꼴을 안 봐서 다행이야. 최봉수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비닐 가방 하나였다. 30년의 인생이 비닐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아니, 정확히는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챙겼다. 내복, 부벌, 칫솔,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지갑. 지갑 안에는 체크카드 하나와 신분증, 그리고 접어서 넣어둔 종이 한 장. 사진 액자는 두고 갔다. 들고 나가다가 깨뜨릴 것 같아서. 거실로 나오자 박선영이 이미 현관 쪽에 서 있었다. 마치 혹시라도 노인이 마음을 바꿀까봐 지키고 있는 것처럼. 최준혁은 보이지 않았다. 아들은 2층에 있어요. 박선영이 짧게 답했다. 최봉수는 잠시 계단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신발을 신었다. 무릎을 구부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며느리는 도와주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찬 바람이 밀려들었다. 아버지, 박선영이 뒤에서 불렀다. 최봉수가 뒤를 돌아보았다.
여긴 더 이상 아버지 집 아닙니다. 그 말이 공중에 떠 있었다. 당장 나가세요. 최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섰다. 그리고 걸었다. 계단 3칸을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렸다. 손잡이를 잡았다. 빗방울이 손등에 떨어졌다. 쾅! 대문이 닫혔다. 골목에 혼자 서 있는 노인. 빗속에 비닐 가방을 든 82살의 남자. 최봉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다. 그냥 잠시 그 자리에 서 있고 싶었다. 이 집 앞에, 이 골목에 서 있고 싶었다. 30년 전 이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일이 떠올랐다. 당시 집값이 만만치 않아서 전 재산을 털었다. 그것도 모자라 형한테까지 돈을 빌렸다. 김순자는 현관문을 열면서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집이다. 그때 2사람이 손을 잡고 현관에 서서 했던 말이었다. 우리 집이다. 빗방울이 굵어졌다. 최봉수가 걷기 시작했다. 그날 밤 노인은 골목 끝 편의점 처마 밑에 앉아 있었다. 편의점 청년이 딱 한 번 나와서 어르신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했다. 최봉수는 고개를 저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주머니에서 낡은 피처폰을 꺼냈다. 화면이 흠집투성이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갔다.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다. 박도준. 이름 옆에 조그만 메모가 적혀 있었다. 형사 퇴직. 청주. 강만철. 건설. 인천. 한세영. 변호사. 강남. 노인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대신 지갑에서 접어두었던 종이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폈다. 빗방울이 닿지 않도록 처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종이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주소들도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처마 밑 희미한 불빛 아래서는 알아보기 어려웠다. 최봉수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지갑에 넣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82살의 노인은 이미 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아니면 아직은 울지 않기로 한 것 같았다. 새벽 2시였다. 최봉수가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 아까의 집과 반대 방향이었다. 오래 걷지 않아도 됐다. 3블록쯤 걸으니 낡은 여관 간판이 보였다. 청운장. 하루 25,000원짜리 방이 있는 곳이었다. 체크카드로 계산했다. 방은 작았다. 침대가 하나, 낡은 TV가 하나, 창문 너머로 골목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다. 최봉수는 침대에 앉아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약을 꺼내 먹었다. 혈압약, 당뇨약, 물 없이 삼켰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는 눕지 않았다. 창가의 작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 번지고 있었다. 그의 눈이 멀리, 아주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침이 왔다. 비는 그쳤다. 하늘이 흐렸지만 빗방울은 없었다. 최봉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의자에서 몇 번 졸다가
깨다가를 반복했을 뿐이었다. 그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82살의 얼굴이 거울 안에 있었다. 주름이 깊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다. 그러나 눈은 여전했다. 그 깊고 어두운 눈이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최봉수가 거울 속의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피처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다. 간밤에 밖에서 추위에 떨던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야, 봉수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봉수 형님? 야, 어르신,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이 좀 생겼어. 오늘 만날 수 있어? 당연하죠. 어디로 갈까요? 최봉수는 잠시 생각했다. 동네 그 커피집 알지? 거기로 와. 몇 시요? 10시. 알겠습니다, 형님. 꼭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최봉수는 피처폰을 내려놓고 다시 지갑에서 그 종이를 꺼냈다. 펼쳤다. 이번에는 아침 빛 아래에서 천천히 읽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주소 서울시 은평구 응암로 17번 길 34점. 그것이 바로 어젯밤 자신이 쫓겨난 그 집의 주소였다. 그리고 소유자란에 적혀 있는 이름. 최봉수. 아들 최준혁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다. 정확히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을 잘못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집이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믿었다. 3년 전 아버지가 준혁아, 이제 나이가 드니 집 문제를 정리해야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법무사 사무실에 서류를 넣었고 한 달 뒤에 등기부 사본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 자세히 읽었다면 알았을 것이다. 명의 이전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사실을. 사유 소유자 본인 직접 방문 필요 및 추가 서류 미비. 그리고 그 뒤 아버지가 법무사 사무실에 혼자 찾아가 서류를 회수했다는 사실을. 최봉수는 집을 넘기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철이 들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사람이 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다림이 끝났다. 어젯밤 현관문이 쾅 닫히면서 오전 10시 은평구의 한 조용한 카페. 최봉수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은 어젯밤보다 훨씬 달라 보였다. 파카 대신 반듯한 회색 점퍼를 입었고 머리카락도 정돈되어 있었다. 여관 욕실에서 꼼꼼히 씻고 나온 것이었다. 10시 5분.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다. 짧은 머리, 반듯한 넥타이.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최봉수를 발견하고 빠르게 걸어왔다. 형님.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한세영. 변호사. 최봉수와는 35년 전 같은 건설회사에서 인연이 시작된 사이였다. 최봉수가 현장 소장이던 시절 한세영은 막 법대를 졸업하고 입사한 신입이었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죽이 맞았다.
무슨 일이에요, 형님?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 얼굴이 잘 들어. 최봉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젯밤에 집에서 쫓겨났어. 한세영의 얼굴이 굳었다. 준혁이가요? 응. 그 놈이. 한세영이 이를 악물었다가 참았다. 형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 집에 오시죠. 됐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최봉수가 지갑에서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봐. 한세영이 종이를 집어들었다. 등기부 등본이었다. 그가 꼼꼼히 읽었다. 표정이 점점 달라졌다. 형님. 이게 아직 형님 명의예요? 그래. 준혁이는 알아요? 모르지. 와. 한세영이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최봉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형님, 이걸 지금 쓰려고요? 쓰려고. 어떻게요? 최봉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한테 방법이 있어. 은평구 응암로 17번 길 34번지. 그날 오전 11시. 최준혁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박선영은 2층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막 내려오는 중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최준혁이 인터폰을 받다. 카메라 화면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무법인 한성 소속 직원입니다. 등기 관련 서류 확인 때문에 왔습니다. 등기요? 최준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 집 등기 맞죠? 잠깐 확인 좀 드려도 될까요? 최준혁이 대문을 열었다. 2 남자가 들어왔다. 정중한 태도였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무슨 문제예요? 저희가 소유자 명의 확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서요. 이 집 현재 소유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요? 최준혁인데요. 2 남자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혹시 등기부 등본 가지고 계세요? 있긴 한데 잠깐요. 최준혁이 서랍을 뒤졌다. 3년 전에 받아두었던 서류를 꺼냈다. 남자들에게 건넸다. 남자 하나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서류를 꺼내 나란히 놓았다. 이게 다르네요. 예? 어르신, 이쪽 서류를 보시면요. 최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등기부 등본, 최신 발급본이었다. 오늘 날짜, 소유자, 최봉수, 이건 현재 법적 소유자는 최봉수 씨입니다. 명의 이전이 완료된 이력이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3년 전에 신청하셨지만 처리가 안 됐습니다. 당시 법무사 쪽에서 소유자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고 반려했고, 이후 소유자분이 서류를 회수하신 걸로 돼 있어요. 최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가 회수했다고요? 예. 최봉수 씨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났다. 박선영이 내려오다가 멈췄다. 거실의 분위기를 읽었다. 낯선 남자들, 굳어버린 남편의 얼굴, 테이블 위의 서류들. 무슨 일이에요? 최준혁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가 섞여 있었다. 선영아, 이 집이. 그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오후 2시 또 다른 방문자들이 왔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업자 1명과 낯선 남녀 2명이었다. 중개업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성원공인 중개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이 집 매물 내놓으신다고 해서요. 예? 박선영이 현관에서 굳었다. 저희가 최봉수 씨 의뢰를 받아서 왔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집 구경 오시는 분들이라서 잠깐요. 우리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요. 소유자분께서 직접 의뢰하셨는데요. 혹시 소유자분 연락처 있으세요?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뒤에서 최준혁이 나왔다. 중개업자를 보고 낯선 방문객들을 보고 다시 아내를 보았다. 선영아, 오빠, 이거 아버지가 알아. 최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한테 전화해야 할 것 같아. 피처폰이 울렸다. 최봉수는 여관방에 앉아 있었다. 한세영이 준비해준 새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화면을 봤다. 최준혁.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2번, 3번, 4번, 5번째에 받았다. 아버지. 수화기 넘어 아들의 목소리였다. 어젯밤과 달리 단단하지 않았다. 흔들리고 있었다. 왜?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저희 집에 사람들이. 알아. 예? 내가 보낸 사람들이야. 정적. 아버지, 이 집이 아버지 명의예요? 응. 그럼 3년 전에 내가 회수했어. 또 정적. 왜요? 이유는 직접 보면 알겠지.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제발. 준혁아. 최봉수의 목소리가 낮고 천천히 흘렀다. 내일 아침 10시. 그 집 거실에서 보자. 아버지, 전화가 끊겼다. 그날 밤 최준혁 부부는 잠을 자지 못했다. 박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고 있었다. 거실의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도대체 왜? 그녀가 중얼거렸다. 도대체 왜 아버님이 그 서류를 회수했지? 명의 이전 해주시려다가 왜 다시? 나도 몰라. 최준혁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었다.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내일. 만약에 아버님이 이 집을 팔면 우리는 어떻게 해? 대출이 얼마야? 전세라도 구하려면. 그만해. 오빠, 그만하라고. 처음으로 최준혁이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다. 박선영이 멈췄다. 최준혁이 2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도 무서워. 알아.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의 어깨가 떨렸다. 아버지한테 우리가 어떻게 한 건지 생각해봐. 박선영이 고개를 돌렸다. 창밖을 보았다. 그 눈에 뭔가가 맺혔다.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다. 오빠가 아버님을 내보내자고 했잖아. 나 혼자 한 결정이야? 정적. 2 사람이 서로를 보지 않았다. 시계가 새벽 2시 30분을 가리켰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되기 전에 최봉수는 그 집 골목에 서 있었다. 오늘은 어젯밤의 모습이 아니었다. 깔끔한 회색 양복을 입었다. 넥타이는 없었지만 단추는 끝까지 채웠다. 신발도 반듯했다. 머리카락도 빗어 넘겼다. 옆에는 한세영이 서 있었다. 그리고 한세영 뒤로 직원 2명이 조용히 따르고 있었다. 최봉수가 대문을 직접 열었다. 열쇠가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최준혁이 뛰어나왔다가 아버지를 보고 멈췄다.
그 뒤에 박선영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달라져 있었다. 붓고 지쳐 있었다. 최봉수가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을 둘러보았다. 아내가 골랐던 소파, 자신이 직접 달았던 형광등,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 그 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다. 5명이 찍은 사진이었다. 최봉수, 김순자, 최준혁, 그리고 어린 손녀들 둘. 가족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가 웃고 있었다. 앉아라. 그가 말했다. 최준혁과 박선영이 소파에 앉았다. 마치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처럼. 한세영과 직원들은 뒤에 서 있었다. 최봉수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 의자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자리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최봉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혁아, 예, 나한테 할 말 있냐? 최준혁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게 다야? 선영아, 박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어르신, 저도 너한테는 묻지 않았어. 박선영이 입을 다물었다. 최봉수가 준혁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집 아니라고 했지? 당장 나가라고 했지? 최준혁의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응,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날 밤에 여관. 아버지, 최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조용하게 흘렀다. 소리도 없이. 박선영도 손으로 입을 막았다. 최봉수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물을, 며느리의 흔들리는 어깨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나는 이 집을 사려고 전 재산을 털었어. 천천히, 낮게. 그때 수중에 돈이 없어서 형한테 빌렸어. 형이 흔쾌히 빌려줬거든. 그 돈 갚는데 5년 걸렸어. 그 5년 동안 너희 엄마가 고생 많이 했어. 최봉수의 시선이 벽에 가족 사진으로 갔다. 이 집에서 너를 키웠어. 내가 처음 걸음뗀 것도 이 거실이야. 입학식 날 아침에 밥 먹여서 보낸 것도 저 부엌이고, 군대 갈 때 배웅하고 들어와서 내 방에 앉아 한참 울었던 것도 이 집이야. 준혁의 어깨가 더 심하게 떨렸다. 너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눈 감은 것도 저 안방이고. 긴 침묵. 근데 넌 나한테 당장 나가라고 했어. 아버지, 비 오는 날 밤에 가방 하나 들고 준혁이 결국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양쪽 손을 모아 잡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박선영도 자리에서 내려왔다.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최봉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들, 며느리, 이 집에서 같이 살았던 가족들. 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세영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서류가 들려 있었다. 부동산 매각 위임장. 최봉수가 어제 서명한 것이었다. 최봉수가 한세영을 돌아보았다. 한세영이 알아차리고 앞으로 나왔다. 형님,
잠깐. 최봉수가 말했다. 한세영이 멈췄다. 최봉수가 아들을 바라보았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을. 준혁아, 예. 일어나. 아버지, 일어나라고. 준혁이 천천히 일어났다. 얼굴이 엉망이었다. 눈물, 콧물, 부은 눈. 38살이 아니라 12살짜리 아이 같았다. 아버지한테 혼난 날의 얼굴. 최봉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들 앞에 섰다. 한참 바라보았다. 너 왜 그랬어? 아버지, 진짜로. 왜 그랬어?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준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것도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영이가 힘들어한다고 해서 제가 선영이 편만 들었어요. 아버지 마음을 생각 안 하고. 선영아, 박선영이 고개를 들었다. 네, 어르신. 너도 솔직하게 말해봐.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 박선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님이 밉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아버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느낌. 그게 오래 쌓이다 보니까 그걸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을 못했어요. 어르신이 무서운 건 아닌데 그냥 말을 못했어. 최봉수가 나지막이 반복했다.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말을 못했어. 외로웠는데, 힘들었는데, 그냥 혼자 삭혔어. 우리 집에서 세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벽에 가족 사진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봉수가 한세영을 바라보았다. 세영아, 형님. 그 서류. 한세영이 매각 위임장을 들었다. 돌려줘. 형님? 돌려달라고. 한세영이 잠시 멈췄다가 서류를 건넸다. 최봉수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손으로 찢었다. 반으로, 그리고 또 반으로. 찢긴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준혁이 눈을 크게 떴다. 아버지, 준혁아, 예. 이 집은 4명이야. 그게 안 바뀌어.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거야. 법적으로. 준혁의 눈이 다시 붉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집에서 살 거야. 내 집에서. 아버지. 그리고 너희도 이 집에서 살아도 돼. 내가 허락하는 거야. 아버지. 준혁이 다시 울었다. 이번에는 소리를 내며. 박선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최봉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아들이 우는 것을 바라보았다. 며느리가 우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분노도 승리도 냉정함도 없었다. 그냥 늙은 아버지의 얼굴이었다. 조금 지쳐있고 조금 슬프고 그러나 아직은 이 가족을 놓지 않기로 한 얼굴. 단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이 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한 가지만 지켜라. 말씀하세요.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어려운 게 생기면 말해라. 나한테, 서로한테 혼자 사귀지 마라. 알겠냐?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선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박선영이 말했다. 예. 어제 비 오는데 밖에 계셨죠. 여관 가기 전에 잠깐. 박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다. 제가 죄송합니다.
진심으로요. 최봉수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됐어. 그 두 글자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됐다는 건 용서라는 의미도 있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의미도 있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그 집에서 저녁 밥상이 차려졌다. 박선영이 요리를 했다. 된장찌개, 두부조림, 나물무침.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함께 앉은 밥상이었다. 손녀들도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어제 어디 갔어요? 큰 손녀 할인이 물었다. 12살. 응. 할아버지, 친구 만나러 갔다 왔어. 거짓말. 엄마, 아빠가 싸웠잖아요. 할인아, 박선영이 조용히 말렸다. 괜찮아. 최봉수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랑 아빠가 서로 할 말을 제때 안 해서 좀 속상했어. 근데 오늘 다 얘기했어. 다퉜어요? 응, 좀. 그럼 이제 화해한 거예요? 최봉수가 잠시 생각했다. 화해. 그렇지. 화해한 거야. 그럼 됐네요. 할인이 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12살의 단순 명쾌함. 최봉수가 그 옆에서 작게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웃음이었다. 준혁이 그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웃음. 자신이 얼마나 오래 못 보았는지 그제야 알았다. 밥상 위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식사가 끝난 뒤 최봉수는 마당에 나갔다. 감나무 앞에 섰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잎이 다 진 채로. 가지만 앙상했지만 뿌리는 깊을 것이었다. 김순자 사진 속 배경이 이 나무였다. 준혁이 마당으로 나왔다. 아버지. 응. 저 진짜 잘못했어요. 알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봉수가 감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혁아, 예.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매일 하는 거야. 나도 매일 해야 해. 너도 매일 해야 하고 서로 매일. 준혁이 아버지 옆에 섰다. 두 남자가 나란히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아들. 찬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어젯밤의 바람과는 달랐다. 덜 외로운 바람이었다. 아버지. 응.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최봉수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이 움직였다. 아들의 어깨 쪽으로 살짝, 아주 살짝 얹혔다. 82살의 손이, 30년을 일한 손이, 아내를 배웅한 손이, 비닐 가방을 들고 골목에 섰던 손이, 그 손이 아들의 어깨 위에 놓였다. 준혁이 그 손을 느꼈다. 눈을 감았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최봉수가 오래 침묵했다. 마당에 바람이 불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야도 두 글자.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 30년이 들어 있었다. 밤이 깊었다. 최봉수는 자신의 방에 누웠다. 자신의 침대에, 자신의 집에서 옆에 아내의 사진이 있었다. 박선영이 다시 제자리에 놓아둔 것이었다. 아무 말 없이 최봉수가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봤지, 당신. 낮게 혼자 말했다. 다 잘 됐어. 사진 속 김순자가 웃고 있었다. 당신 없으니까 힘들어. 솔직히 그의 눈가에
뭔가 맺혔다. 근데 뭐, 살아야지. 저 애들이 있으니까.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없었다. 바람 소리도 조용했다. 이 집이 조용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좋은 의미로 조용했다. 다음 날 아침, 최봉수가 부엌에 나왔다. 박선영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를 보자 잠시 멈췄다가, 어르신, 미역국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오늘 끓였어요. 고마워. 짧은 대화였다. 그러나 어색함이 없었다. 최봉수가 창밖을 보았다. 아침 햇살이 나당의 감나무를 비추고 있었다. 나뭇가지 끝에 오래 매달려 있던 감 하나가 아직 붙어 있었다. 그 감을 보며 노인이 생각했다. 오래 버티면 결국 남는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에도 안 뽑힌다. 가족이란 것도 그런 것일지 모른다. 쫓겨나도, 무시당해도, 비 맞아도 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결국 같은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최봉수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다. 미역국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나왔다. 아침이었다. 이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 말하지 못한 말들, 사겨온 감정들, 그리고 뒤늦게 데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 곁의 가족에게 오늘 한마디 건네보세요. 때로는 그 한마디가 30년을 품고 있습니다.